옛날 옛적에 북극은 텅 빈 곳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18세기 탐험선에 얼어붙은 잔해와 이따금씩 보이는 군사 전초기지가 인간이 방문했다는 유일한 신호였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상업 항공편들이 북극과 북극 툰드라 상공을 지나가는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얼어붙은 북방 지역을 여행하게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비행은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산타 할아버지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까지 장애물로 치진 않아요. 요정들은 꽤 짜증이 나겠지만요. 상업 항공기는 수십 년 동안 북극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식 극지를 통과하는 항공로는 1998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이용되었습니다. 논스톱 장거리 비행은 연료를 많이 소비합니다. 연료를 적게 소비하려면 더 가벼운 무게를 운반해야 하는데 이건 곧 승객의 수가 더 적어야 하고 화물도 더 적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승객이 적고 화물도 적다는 건 수익도 적다는 말이어서 항공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40년 전 항공기의 운항 거리와 운반 능력이 증가하고 나서야 북극 항로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오늘날엔 많은 항공기들이 북극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북극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소수였어요. 당시 러시아 극지 영공을 지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비행기들이 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시베리아 영공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바람에 매일 소수의 항공기만이 횡단을 허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협상이 있고 나서야 이 지역이 대규모로 개방됐어요. 솔직히 왜 산타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산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봐요? 허허허. 국가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영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많은 조약들은 오직 누가 언제 어디서 영공을 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선 항로를 잡으려면 도중에 있는 모든 국가와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죠. 이런 관계가 보기보다 이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인도 항공이 북극권을 횡단하는 항로를 지나가는 최초의 인도 항공사가 되었을 때 그들의 비행기는 6개국의 영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뉴델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항하려면요.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허가와 협조를 받아야 했죠. 이런 과정은 국제선을 계획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되어 왔고 북극을 횡단하는 항로라고 해서 문제가 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극지방만의 독특한 문제 중 하나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비행장은 거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90년대 후반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그때는 북극 상공을 대규모로 비행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지구 자기극 중 하나에 그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나침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위성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죠.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위성은 지구 정지 궤도를 따라 돕니다. 즉,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일치하게 돈다는 뜻이고 때문에 지구의 표면을 기준으로 항상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궤도는 위성이 적도 부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대부분 잘 작동하지만 극지방을 따라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죠. 북극 근처를 항해하는 데는 레이더, GPS 내비게이션, 지상 관제탑과 통신 조합에 크게 의존합니다.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기반시설 대부분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 전엔 북극권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앞서 말씀드린 군사 전초 기지밖에 없었어요. 그중 많은 수가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건설되었고 민간 항공기가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선 트랜스폰더를 해독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업계 표준을 따라갈 정도로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비행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지만 중복되는 비행 경로에 있는 많은 수의 항공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대가가 컸습니다. 항공사들은 캐나다 경제의 새로운 부문을 거의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했고, 그래도 어떤 비행기가 이 경로를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행장과 주유소의 부족은 12,9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만 이 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만이 북극권 상공으로 항공편을 보낼 수 있죠. 항공기 자체도 북극 항로를 지나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레이더 기반 시설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항공기는 북극의 얼음 위를 지나갈 때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특별한 항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기들은 또한 일반적인 비행에선 찾을 수 없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무원을 위한 혹한 대비 장비와 비상 무전기가 포함됩니다. 북극 항로에는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무원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한 대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혹독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을 지날 때는 항상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코드네임 루돌프는 특히 안개를 통과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강도 조명을 포함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저기를 느끼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특정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항공사들은 왜 특수 비행기나 기타 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쓰려고 할까요? 북극권을 가로지르는 이 항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직선 경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북극을 지나는 항공편은 여행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데 홍콩에 가고 싶으신가요? 전통적으로 한 곳 혹은 그 이상에서 멈추면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여정이 되겠죠. 긴 대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에서 거의 20시간이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북극권을 가로질러 뉴욕에서 홍콩으로 비행하면 약 16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꽤 긴 비행이지만 저는 언제든지 18시간보다 16시간을 택할 거예요. 또 북극을 통과하는 비행기의 승객들은 북극 쪽의 낮은 기온 덕분에 난기류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특권에 대해 얘기하자면 북극 위를 나는 동안 승객들은 세계의 정상을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얻습니다. 혹한의 기온 덕분에 북극을 지날 때 비행기가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어쩌면 요정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요. 운 좋게 창가 쪽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진짜 안구정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감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공사들이 이러한 북극 항로를 제공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 이유는 비용과 회항 시간입니다. 제트기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잉 747기는 1시간 동안 1,000만 원어치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심지어 그게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비행기도 아닌데 말이죠. 2시간이면 거의 2천만 원으로 환산된다고 하니 갑자기 훨씬 더 좋은 거래로 들리네요. 이건 약간 고효율 식기세척기를 사거나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쓰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리죠. 선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항공사라면 북극을 지나는 항로는 매우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이를 감당해서 북극을 횡단하는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항로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산타 항공의 비행기를 예약할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